여러분, 무협 소설이나 영화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파가 어디냐고 물어보면 아마 열의 9은 이 이름을 댈 겁니다. 바로 소림파입니다. 그런데 신기하지 않으세요? 수백 개의 문파가 등장하는 무협 세계관에서 왜 유독 이 한 곳만 수백 년 동안 최고 자리를 지키는 걸까요? 그냥 절이라서 유명한 건지 아니면 진짜로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건지 오늘 그 속을 완전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여러분 중에 소림사 하면 그냥 머리 깎은 스님들이 나무 막대기 들고 뛰어다니는 이미지만 떠오르는 분 있으시죠? 오늘 이 영상 끝나면 그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약속드립니다. 자, 소림파를 이해하려면 먼저 실제 역사 이야기를 조금 해야 합니다. 무협 소설이 그냥 지어낸 이야기 같지만 소림만큼은 실제 역사적 뿌리가 정말 깊거든요. 지금으로부터 약 1500년 전 중국 허난성이라는 곳에 있는 숭산이라는 산에 하나의 절이 세워집니다. 이름은 소림사. 숲이 적은 곳에 세워진 절이라는 뜻으로 소림이라는 이름 자체는 사실 굉장히 평범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절이 역사에 본격적으로 이름을 새기기 시작한 건 인도에서 한 스님이 건너오면서부터입니다. 그 스님의 이름이 바로 달마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그 달마, 눈이 부리부리하고 수염이 텁수룩한 그 달마 대사입니다. 달마는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와 소림사에 머물렀는데 전설에 따르면 이분이 벽을 마주보고 무려 9년을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9년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넷플릭스 몰아보게 한다고 난리인데 이분은 벽보기를 9년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달마 대사가 소림사에 남긴 것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종불교라고 부르는 새로운 불교 사상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무술의 기초입니다. 달마 대사가 보니까 절의 스님들이 오래 앉아서 공부만 하다 보니 몸이 너무 약해진 겁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함께 단련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게 훗날 소림 무술의 씨앗이 된다는 거죠. 물론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는 달마 대사가 직접 무술을 가르쳤냐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소림사가 실제로 무술을 수련하는 곳으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중국 당나라 시대에 소림사의 스님들이 나라를 구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고 이를 계기로 소림사는 황제로부터 공식적으로 무술 수련을 허가받은 유일한 절이 됩니다. 절에서 무술을 허락받았다는 게 지금 들으면 좀 웃기는 이야기 같지만 당시에는 엄청난 특권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림사는 실제 역사 속에서 무술과 불교가 함께 공존하는 독특한 공간으로 자리를 잡았고 이 이미지가 그대로 무협 소설과 영화 속으로 흘러들어온 겁니다. 소림파가 무협 세계에서 정파의 상징이자 최강 문파로 그려지는 건 사실 완전히 허공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무협 소설 속 소림파는 어떤 모습일까요? 무협 세계관에서 소림파는 단순한 문파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제국에 가깝습니다. 수백 명, 때로는 수천 명의 제자가 있고 비급이라고 부르는 무공 비법서가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으며 역사도 가장 길고 무림에서 차지하는 위상도 압도적입니다. 정파라고 불리는 착한 편 문파들의 수장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고 무림맹이라는 연합체에서도 항상 중심 자리를 차지합니다. 소림파가 다른 문파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바로 내공과 외공을 모두 수련한다는 겁니다. 잠깐 이 용어부터 설명해 드려야겠네요. 내공은 쉽게 말하면 몸 안에 축적하는 에너지입니다. 기운이라고도 하죠. 이걸 수련해서 쌓으면 상처도 빨리 낫고 힘도 세지고 몸도 단단해집니다. 고속도로 같은 겁니다. 몸 안에 기운이 흐르는 통로를 뚫고 확장시켜서 에너지가 막힘없이 빠르게 흐르게 만드는 거예요. 외공은 반대로 몸 바깥쪽, 즉 근육과 뼈와 피부를 직접 단련하는 겁니다. 주먹을 수만 번 치고 다리를 수십만 번 차면서 몸 자체를 무기로 만드는 거죠. 대부분의 문파는 이 둘 중 하나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소림파는 둘 다 합니다. 내공으로 에너지를 쌓으면서
동시에 몸 자체도 강철처럼 단련합니다. 그러니 소림고수는 안도 단단하고 박도 단단한 그야말로 사람 모양의 철벽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소림파의 대표 무공들을 하나씩 살펴볼 차례입니다. 소림에는 워낙 무궁이 많아서 전부 다 이야기하려면 이 영상 10편으로 나눠야 할 것 같은데 오늘은 가장 핵심적이고 유명한 것들만 추려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근역골경입니다. 이름이 좀 무섭죠? 힘줄을 바꾸고 뼈를 바꾼다는 뜻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달마대사가 직접 남긴 비법이라고 전해지는데 소림 무술의 가장 기초이자 핵심이 되는 수련법입니다. 이걸 제대로 익히면 몸의 기초 체력과 내공의 기반이 완전히 바뀐다고 합니다. 마치 오래된 집을 완전히 허물고 새 집을 짓는 것처럼 내 몸을 무공 수련에 최적화된 구조로 완전히 재건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걸 기초로 깔아놓지 않으면 소림의 다른 무공들을 제대로 익히기 힘들다는 설정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세수경입니다. 이근역 골경이 외부의 변화라면 세수경은 내부의 변화입니다. 직역하면 골수를 씻는 경전인데요. 뼛속까지 깨끗하게 씻어낸다는 표현이 참 인상적이죠. 뼈 안에 있는 골수를 정화해서 내공의 질을 근본적으로 높인다는 개념입니다. 이 두 가지, 이근역 골경과 세수경은 세트로 묶여서 달마대사의 최고 유산으로 무협소설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이 둘을 동시에 완성한 사람은 무림에서 거의 신의 경지에 가까워진다는 설정이 일반적입니다. 세 번째는 소림 72절기입니다. 이름부터 압도적이죠. 72가지 절기, 즉 72가지 특수 외공 수련법입니다. 여기에는 정말 다양한 기술들이 포함됩니다. 손가락 하나로 바위를 뚫는 일지선, 쇠처럼 단단한 손날로 무엇이든 끊어버리는 철사장, 온몸을 철판처럼 만드는 철포삼, 두개골을 강화해서 머리로 무엇이든 부수는 철두공까지. 지금 읽어보면 좀 만화 같은 이야기 같지만 실제 소림사에서 전해지는 무술수련법에 이와 비슷한 개념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손바닥으로 모래를 반복해서 치면서 손을 단단하게 만드는 수련 같은 것들이요. 이 72절기 중에서도 가장 높은 경지에 있는 것들은 완성하는데 평생이 걸린다고 합니다. 72가지를 전부 완성한 사람은 소림 역사상 손에 꼽을 정도라는 설정이 많죠. 대부분의 소림 제자들은 평생 수련해도 그중 몇 가지만 완성한다고 합니다. 무공의 넓이와 깊이 모두에서 소림이 왜 최강 문파인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는 나한권입니다. 소림의 기본 권법인데 나한이라는 건 불교에서 깨달음을 얻은 수행자를 뜻합니다. 나한권은 18나한, 즉 18명의 깨달은 수행자의 모습과 자세에서 영감을 받은 권법이라는 설정입니다. 기본기이기 때문에 소림에 들어간 제자라면 누구나 가장 먼저 배우는 무공이지만 이 기본기를 극한까지 끌어올리면 웬만한 문파의 고급 무공과 맞먹는 위력을 낸다는 설정이 자주 나옵니다. 기본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무협의 철학이 담긴 무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소림 장권입니다. 권법이 주먹을 쓰는 기술이라면 장권은 손바닥을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소림 장권은 엄청난 내공을 손바닥에 집중해서 방출하는 방식인데 직접 손이 닿지 않아도 기운만으로 상대에게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설정도 있습니다. 소림의 내공이 얼마나 깊은지를 상징하는 무공입니다. 여섯 번째, 이건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역근경과 함께 소림 최고의 비급으로 꼽히는 무궁 금강불괴입니다. 이름 자체가 이미 설명입니다. 금강, 즉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고 불괴, 즉 파괴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온몸을 극한까지 단련해서 어떤 공격을 받아도 버텨낼 수 있는 몸을 만드는 무공입니다. 완성 단계에 이르면 날카로운 칼날이 몸에 닿아도 흠집조차 나지 않는다고 묘사됩니다. 그런데 이 금강불괴에는 항상 약점이 등장합니다. 무협소설에서 소림파의 금강불괴를 깨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하나의 이야기 흐름이 되기도 하죠. 보통 금강불괴를 완성하면 외부 공격은 막을 수 있지만 내부에서 발생하는 충격,
즉 내공 공격에는 오히려 더 취약해질 수 있다는 설정이 많습니다. 철판처럼 단단한 껍데기도 안에서 울리는 진동은 막을 수 없다는 개념이죠. 이런 설정이 독자들에게 긴장감을 주면서 이야기가 흥미롭게 진행되게 만듭니다. 7번째는 소림 무공 중에서 가장 화려한 것 중 하나인 대금강권입니다. 나한권이 기본기라면 대금강권은 그 기본기를 완전히 극한으로 끌어올린 완성형 권법입니다. 소림의 상위 제자들이나 장로급 인물들이 쓰는 무공으로 한 번 주먹을 날리면 그 충격파가 멀리까지 전달된다는 설정이 일반적입니다. 소림 내공의 총체를 담아낸 무공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소림파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바로 소림파의 구조와 규율입니다. 소림파는 다른 문파와 다르되 종교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의 생활 방식과 규율이 엄청나게 엄격합니다. 술도 마시면 안 되고 고기도 먹으면 안 되고 연애도 안 됩니다. 무협 소설에서 자주 나오는 설정이 바로 소림파 출신이 파문당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다 이런 엄격한 규율을 어겼을 때 생기는 일입니다. 소림파 제자들은 보통 승려와 속가 제자 두 종류로 나뉩니다. 승려 제자는 머리를 깎고 절 안에서 생활하면서 진짜 스님으로 수련하는 경우고, 속가 제자는 머리를 기르고 일반인의 삶을 살면서 소림의 무공만 배우는 제자입니다. 무협 소설에서 속가 제자 출신 주인공이 나오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소림의 무공은 갖고 있지만 스님처럼 살지 않는 캐릭터가 만들어내는 재미가 있거든요. 소림파 내부에도 계층이 있습니다. 일반 제자에서 시작해서 무공 실력과 불교 수련의 깊이에 따라 올라갑니다. 최상위에는 방장이 있고 그 아래 수많은 장로들이 있습니다. 소림의 방장이 무림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어마어마해서 방장이 한마디 하면 수많은 문파들이 움직인다는 설정이 일반적입니다. 이제 장르적 변천사 이야기를 해볼게요. 소림파는 무협 소설의 역사와 함께 그 모습이 꽤 많이 변해왔습니다. 과거 구무협 시대, 그러니까 1970년대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의 무협 소설에서 소림파는 거의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정의의 상징이었습니다. 소림 고수가 등장하면 그냥 믿음직한 조력자이거나 이야기를 정리해주는 권위 있는 존재였죠. 소림을 적으로 설정하는 건 거의 금기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중반부터 금용이라는 작가가 등장하면서 흐름이 달라집니다. 금용 선생의 소설에서 소림파는 여전히 강하고 위대하지만 동시에 내부 부패와 모순을 가진 집단으로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소림 장로 중에도 욕심 많은 인물이 있고 문파의 이익을 위해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런 묘사가 당시에는 꽤 신선하고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2000년대 이후 한국과 중국의 웹소설 시대가 열리면서 소림파는 더욱 다양하게 재해석됩니다. 특히 한국 무협 웹소설에서는 소림파를 아예 악당으로 쓰거나 주인공이 소림을 능가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이야기들이 많아졌습니다. 주인공이 소림의 비급을 훔쳐서 혼자 마스터하는 이야기, 소림에서 파문당한 제자가 더 강해져서 돌아오는 이야기, 심지어 소림을 발판 삼아 더 높은 경지로 나아가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최근 신무협에서 소림파는 여전히 강하고 위대하지만 더 이상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주인공이 극복해야 할 거대한 벽 혹은 성장의 기준점 같은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소림파가 무협 장르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오히려 더 잘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존재 자체가 기준이 되는 문파라는 거니까요. 자, 이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소림파에 들어간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나한권 기본기를 3시간 수련하고 밥은 채식으로만 먹고 술은 절대 안 되고 72절개 중에 하나를 평생 연습해야 한다고요? 대신 그 끝에는 어떤 무기로 공격받아도 끄떡없는 금강불괴의 경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깊은 무술 전통의 계승자가 되는 거고요. 해볼 만하지 않나요?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그냥 다른 문파로 가고 싶으신가요? 화산파는 매화 향기 맡으면서 검술 배운다는데 그게 더 낭만적으로 들리기도 하죠. 댓글로 여러님이 들어가고 싶은 문파 알려주세요. 소림파 지원자가 얼마나 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소림파에서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 바로 이 넓이라고 생각합니다. 72절기 중에서도 자기 성향에 맞는 걸 골라서 평생 파고들 수 있다는 게 무공을 하나의 직업이나 전문성처럼 선택하는 느낌이잖아요. 손가락 하나를 극한까지 단련하는 일지선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 머리를 철판처럼 만드는 철두공 장인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현대의 직업 선택과도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소림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떠셨나요? 단순히 스님들이 무술 배우는 절로만 알고 있었던 소림이 사실은 1500년의 역사와 방대한 무궁 체계를 가진 정말 대단한 존재라는 걸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림파 이야기는 사실 오늘로 끝내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소림사 관련 유명한 이야기들, 소림파와 얽힌 다른 문파들과의 관계, 그리고 소림파의 숙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무당파와의 비교 같은 것들은 다음 기회에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누르는 좋아요 하나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진짜 연료가 됩니다. 그리고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지금 구독 버튼 옆에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 올라올 때 놓치지 않습니다. 무협 설정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댓글 하나하나 다 읽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